제 퇴직금은 상장도 못한 주식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한 번도 큰 욕심 부린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만큼은 절대 위험한 곳에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앞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녔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있었고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비상장이긴 한데 상장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안전해 보였던 투자가 어떻게 사기가 되는지, 그리고 왜 저는 스스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몸은 여전히 회사 시간에 맞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는 제가 일어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벌써 일어났어? 하고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잔액이 찍힌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매달 견뎌왔던 시간들이 한 줄의 숫자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 옆으로 다가와 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더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숫자 위에 그대로 얹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돈이네. 그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돈은 욕심내는 돈 아니야.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살 수 있으면 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주식도, 코인도, 누가 대박났다는 이야기도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서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저보다 조금 먼저 희망퇴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낡은 중형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차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비싼 시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자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나와보니까 이제야 좀 살겠더라고요. 말투에는 초조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 흔히 보이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워낙 안정적인 분이시잖아요. 이런 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무심한 척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재훈이 만났는데 요즘 투자로 잘 나간다더라?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마음 흔들린 건 아니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향해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회사만 다녔는데 나만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내분이랑 같이 오셔도 좋고요. 그 말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그냥 일상적인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에게 그 얘기를 전하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재훈의 집은 동네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정문을 지나는데 차단기가 조용히 올라가고 경비원이 차 번호를 한번 확인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창밖을 한번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주차장은 늘 보던 아파트와는 달랐습니다. 공간도 넓었고 차들 하나하나가 괜히 반짝여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재훈은 요즘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 나와서도 삶이 계속 굴러가고 있구나. 집 문이 열리자 먼저 보인 건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지만 가구 하나, 조명 하나가 다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길이 자꾸 여기저기 머물렀습니다. 재훈의 아내는 차를 내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집이 좀 휑하죠? 남편이 괜히 넓은 데로 옮기자고 해서요. 그 말이 겸손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당연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와인 몇 병이 정리돼 있었고 책장에는 재테크 관련 책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습니다. 펼쳐진 흔적이 있는 책도 있었고 아예 새 것처럼 보이는 책도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책들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듯 시간 날 때 조금씩 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작게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네. 그 말에는 부러움보다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재훈은 저를 배웅하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퇴직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움직여야 사람도 만나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는 진짜 잘 된 것 같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 번쯤은 움직여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통장 앱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숫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미 재훈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훈의 집에 다녀온 뒤로 저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통장 앱을 열어봤고 저녁에 뉴스를 보다 보면 괜히 경제 기사에 눈이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쳐 지나갔을 기사들이 그날따라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근처에서 사람들 좀 만나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번에도 투자 얘기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경계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재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커피 2잔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괜히 신경 쓰였지만 먼저 묻진 않았습니다. 재우는 최근에 바쁘게 지내는 이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상장 주식은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말이 공기처럼 흘러가길 기다렸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상장 쪽을 좀 봅니다. 재우는 제 표정을 힐끗 보더니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형님한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 말에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재우는 비상장 주식이 뭔지,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왜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듣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재우는 노트북을 꺼내 잠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이름, 사업 내용,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상장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숫자를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 수익률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능성에 대해서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 여러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듣고만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괜히 마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냥 얘기만 들은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재훈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없다. 조금 알아보는 것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해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이제는 분명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훈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제 하루는 이전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바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와 경제 기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목만 보고 넘겼을 기사들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 가치 재평가, 비상장 투자 확대 같은 단어들이 괜히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사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움직임이 있어서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한 것도 아닌데 마치 제 돈이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훈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증권사 계정 화면이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숫자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확인겸으로 넣었던 건데 이번에 일부 정리했습니다. 그 문장은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듣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되는 거라면 당신 말대로 소액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설득한 적도 없고 억지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훈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괜히 조급해지지 마세요. 전 권하는 사람 아닙니다. 결정은 늘 본인이 하는 거죠.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칠 후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도 사무실도 아닌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재훈은 처음 비상장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났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근데요, 형님, 한번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판단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확인만 해보겠다는 거면 나는 믿을게. 그 말은 허락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부부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확인만 해보자. 한 번만. 그 순간 저는 이미 결심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은 괜히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마음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저는 몇 번이나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지금 돌아서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재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재훈이 건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두꺼운 계약서도 아니었고 복잡한 설명서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와 간단한 계약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형님, 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재훈은 끝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를 더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저는 일부러 어려운 용어부터 찾아봤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휴대폰으로 검색도 했습니다. 전부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속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전체에 비하면 확인용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판단이면 나는 믿을게. 대신 정말 마지막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 애매한 믿음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금액도 다시 봤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재훈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선택의 책임을 전부 제게 넘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짧은 진동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재훈도 이렇게 시작했잖아.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투자를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태도였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고 아무 알림도 오지 않았는데 진동이 울린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재우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급하게 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겠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들어간 건 이번에 일부 정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조금 뒤 계좌로 소액이 입금됐습니다. 처음 넣었던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분명히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착오가 아닐까 싶어서 입금 내역을 몇 번이나 눌러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제 말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말대로 확인해 보길 잘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형님, 처음엔 다들 이렇게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물량이 많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 위주로만 조용히 받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넣으면 어떻게 될지 혼자서 숫자를 맞춰봤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말을 꺼냈을 때 아내는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확인했잖아. 그 이상은 좀 무섭지 않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산하려는 거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는지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겐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 라운드는 다음 주까지만 봅니다. 그 말은 권유도 아니고 압박도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느낌을. 그날 밤 저는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손은 덜 떨렸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다는 사실이 저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안심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단계라는 걸. 그리고 제가 이미 되돌아가기엔 꽤 멀리 와 있었다는 것도. 추가 투자를 고민하던 시점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선택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더 라고 생각했지만 그 조금의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형님, 이번 물량 끝나면 저도 더는 못 받습니다. 위에서 상장 일정 이야기 나와서요. 괜히 말 많아질까봐 조용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말들은 정보처럼 들렸지 설득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재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혼자서 곱씹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조용히 정리, 상장 일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이어 붙여졌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다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습니다. 또 더 넣으려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조금 더.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미 마음 정해놓은 거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판단을 믿는다고 했지? 근데 그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믿겠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잠시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훈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도 제 돈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자기 돈도 넣는다는 말은 어떤 보증보다 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퇴직금 통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을 보며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을 지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돈을 움직이면 재훈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비교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체를 마치고 나서 재훈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마음 좀 놓으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안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기다림의 시작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돈을 넣고 난 뒤 처음 며칠은 의외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재훈에게서도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안부, 일정 이야기, 괜히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들, 그 평범함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이 오던 메시지가 몇 시간씩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미팅 중입니다. 잠깐 정신이 없네요. 그런 말들이 처음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상장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니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그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요즘 재훈 씨한테 연락은 잘 돼? 저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쪽은 연락이 뜸해질수록 잘 돌아가는 거래. 그 말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상장 일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조금이라는 단어가 괜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상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일정이 바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자주 되지 않았고 공지라던가 새로운 소식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에게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시끄러워지면 일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점점 저를 입 닫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고 확인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데 재훈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제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입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에서 애써 외면하던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두 생각이 서로를 밀어내며 제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훈이 알려줬던 사무실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가며 겉모습만 봤던 곳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손에 땀이 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있다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괜히 문을 열었다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보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는 회사 이름이 적힌 간판 대신 아무것도 없는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회사 언제 나갔습니까? 관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보증금도 못 받고 급하게 나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재훈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가야 합니다. 괜히 말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 말들이 전부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좌 화면만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내의 등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를 그날 새벽에야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되찾을 방법조차 없다는 것.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아내와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아니 2번, 3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통장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습니다. 확인해봐야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을 꺼내는 순간 다시 그날로 돌아갈까봐 서로 조심하게 됐을 뿐입니다. 가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괜히 미안해하지 마.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합니다. 차라리 화를 내줬다면 덜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던 순간, 재훈의 마지막 말, 사무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 그리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그 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게 떠밀린 게 아니라 전부 제 판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속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던 쪽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롤렉스 시계, 넓은 아파트. 그 모든 게 성공의 증거라고 제가 먼저 믿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번엔 진짜다. 아는 사람만 안다. 예전 같았으면 귀를 기울였을 말들이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확신에 찬 말만 할까? 왜 서두르게 만들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후회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같은 선택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입니다. 퇴직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고 인생이고 되돌릴 수 없는 날들입니다. 그걸 걸어야 하는 선택이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번은 멈춰서야 합니다. 저는 그 멈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같은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의 방이었습니다.